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관광 지도로서의 한국은 미국인들에게 그저 희미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최대 여행 예약 플랫폼 트립어드바이저의 2025년 가장 기대되는 해외 여행지 순위에서 한국 서울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마치 조용하던 호수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진 듯 국제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오랜 기간 미국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는 물론 같은 아시아권의 강자였던 일본 도쿄와 태국 방콕을 모두 제치고 한국이 새로운 여행 성지로 떠오른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결과는 전 세계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뉴욕타임스, CNN 등은 긴급 분석 기사를 쏟아내며 그 배경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한 외교 전문가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손을 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광 현상이 아닙니다. 한국이 문화적 소프트 파워를 통해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마치 할리우드가 쇠퇴하고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듯한 문화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미국 젊은이들에게 한국은 이제 할리우드 영화나 브로드웨이 뮤지컬만큼이나 매력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몇몇 팬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1분기 기준 한국을 방문한 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300% 이상 폭증했으며 이들의 평균 체류 기간도 2주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의 연령대가 20대에서 30대 초반의 MZ세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SNS와 유튜브를 통해 한국 여행 경험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그들의 팔로워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끊임없이 전파하고 있습니다. 한 미국의 유명 여행 인플루언서가 한국 여행, 왜 이제야 왔을까?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자 하루 만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수많은 미국인에게 한국 여행의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내년 여름 휴가는 무조건 한국이라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요? 단순히 K-팝 아이돌을 보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K-드라마 촬영지를 방문하기 위해서일까요? 한국이 세계에 던진 이 도전장 안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 젊은이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한국은 K-팝이라는 키워드로만 겨우 인지되는 수준이었습니다. BTS와 블랙핑크 같은 그룹들이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며 전 세계적인 팬덤을 형성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음악이라는 특정 분야에 국한된 현상이었습니다. 그 외에 한국 문화는 여전히 주류 사회에 스며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을 통해 오징어 게임, 기생충 같은 한국 콘텐츠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작품들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한국 사회의 깊은 단면과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을 다루며 전 세계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미국의 한 문화평론가는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단순히 재미를 넘어섭니다. 그 안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 불평등에 대한 분노,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의 의지가 담겨 있죠. 미국인들이 오랫동안 할리우드 영화에서 보아온 영웅주의와는 다른 현실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에 매료된 겁니다. 이는 마치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과 같은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동시에 유튜브와 틱톡 같은 SNS 플랫폼은 한국 문화를 더욱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 창구가 되었습니다. 미국 젊은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K-팝 아이돌의 리얼리티 쇼를 보며 한국의 일상 문화를 접했고
한국의 먹방 유튜버들을 통해 매콤하고 다채로운 한국 음식에 눈을 떴습니다. 김치, 떡볶이, 짜장면 같은 단어들이 그들의 일상 대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류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한국 음식? 그게 뭐야? 라고 묻던 이들이 이제는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뭐니? 라고 서로에게 묻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문화적 파급력은 경쟁국들의 반응과 비교해보면 더욱 두드러집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애니메이션과 게임이라는 강력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서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일본 문화의 성장세는 다소 주춤했습니다. 일본의 콘텐츠는 여전히 강력한 팬덤을 유지하고 있지만 새로운 세대를 끌어들이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한편 중국은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여 문화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려 했지만 서구 젊은이들에게는 아직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서의 매력을 충분히 어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틱톡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문화 콘텐츠는 정치적 제약과 표현의 자유 문제로 인해 보편적인 공감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자본의 힘에 의존하기보다 이야기와 감성에 집중했습니다. 기생충이 아카데미를 휩쓴 것은 한국 영화가 가진 예술성과 보편적 메시지가 전 세계에 통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BTS의 성공은 단순히 음악적 재능을 넘어 멤버들이 진솔한 이야기를 팬들과 나누며 쌓아 올린 강력한 유대감 덕분이었습니다. 이는 억지스러운 마케팅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진정성에서 비롯된 힘이었습니다. 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뉴욕의 한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오랫동안 쌓아온 정교함과 미학이 있다면 한국은 역동성과 진정성이라는 무기로 세계 시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는 젊은 세대에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희망을 심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단순히 소비하는 문화를 넘어 그들의 삶에 영감을 주기 때문이죠. 한국이 지금의 흐름을 이어간다면 머지않아 소프트 파워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비밀이 궁금해졌습니다. 단순한 문화 콘텐츠의 성공을 넘어 그 안에 숨겨진 어떤 강력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배경을 알고 나자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그들의 삶을 경험하고 그들의 문화를 온몸으로 느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설레고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될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한국? 거긴 뭐 볼 게 있어? 위험하지는 않아? 겨우 BTS 보러 가는 거야? 라는 질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직접 보고 오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가장 먼저 반긴 것은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는 명성에 걸맞은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의 모습이었습니다. 공항 내부는 마치 미래 도시의 축소판 같았습니다. 안내 로봇들이 능숙하게 길을 안내하고 있었고 수화물 처리 시스템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만난 직원의 친절하고 따뜻한 미소는 긴 비행의 피로를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미국인 관광객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온 마이클 30세이었는데 오징어 게임을 보고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휴가를 내고 왔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K-드라마에 나오는 멋진 도시 풍경이 정말 현실일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공항부터가 상상 초월이네요. 마치 SF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에요. 그의 눈은 창밖을 보며 연신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진입할수록
그의 감탄사는 더 커졌습니다. 하늘 높이 솟아있는 빌딩들과 복잡하게 얽힌 도로, 그리고 그 위를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자동차들의 모습은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와는 또 다른 활기와 역동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제가 예약한 숙소는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한 한옥 호텔이었습니다. 한옥의 고즈넉한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편의 시설이 절묘하게 조화된 공간이었습니다. 호텔 직원은 제가 도착하자마자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환영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주변 맛집과 관광지를 추천해 주었고, 언제든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세요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친절함이라는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서비스가 아닌 진심으로 손님을 환대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의 아침을 느껴보기 위해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연 작은 카페에서 따뜻한 라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출근길에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활력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고층 빌딩 숲 한가운데 자리 잡은 경복궁의 웅장한 모습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한국의 독특한 매력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K-드라마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에서 한국 문화가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체험하는 것으로 진화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경복궁 근처를 걷다가 저는 우연히 한 한국인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가 길을 헤매는 것을 보고 먼저 다가와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영어가 서툰 그분들은 손짓과 발짓을 섞어가며 저에게 방향을 알려주셨고, 제가 그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한국말로 인사하자 환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따뜻한 정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이라는 한국의 문화적 가치일까요? 저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첫인상은 놀라움과 따뜻함이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사람들의 미소는 따뜻했다. 이곳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서울의 밤은 낮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네온사인으로 빛나는 거리,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한 골목, 그리고 젊음의 활기로 가득한 홍대와 강남의 거리는 저를 끊임없이 매료시켰습니다. 특히 밤늦도록 운영되는 식당과 카페들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밤 11시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다니고 식당이 붐빈다는 게요. 저는 함께 동행한 한 미국인 유학생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맞아요. 저는 이곳의 안전함과 활력에 매료되었어요.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한국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여행지를 넘어 삶의 활력과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첫인상이 문화와 친절함이었다면 그 다음으로 저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바로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기술과 성과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여행하는 동안 여러 분야에서 그들의 숨겨진 힘을 목격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압도했던 것은 초고속 인터넷망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어느 곳에서든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도 끊김없이 오지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와이파이가 끊기거나 속도가 느려 답답함을 느꼈던 경험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 만난 한 IT 전문가는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망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의 합작품입니다.
1990년대 초반 한국 정부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계획을 발표하며 전국의 모든 가정에 인터넷망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다른 나라들은 개인 가정에 인터넷이 왜 필요한가? 라고 반문했지만 한국은 미래를 내다본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가진 나라가 되었고, 이는 이후 IT 강국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팬데믹 당시 다른 나라들이 온라인 수업과 재택 근무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한국은 큰 문제 없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덕분이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통신 기술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사회적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한국의 스마트 도시 기술을 체험해보기 위해 서울의 한 스마트 시티 전시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AI 기반의 교통 통제 시스템,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 및 대응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도시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마트팜 기술이었습니다. 빌딩 숲 한가운데 자리 잡은 수직 농장에서 신선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농장 관리자는 AI가 작물의 성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도심에서 식량 생산의 자급자족을 가능하게 하며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수십 년 전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된 나라의 성과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산업기술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은 배터리와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 분야에서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자신들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한 한국인 반도체 연구원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만든 반도체가 전 세계의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해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은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바로 한국의 군사기술이었습니다. 저는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하여 한국 전쟁의 역사를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불과 70여 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는지 경외심마저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한국의 한방산 전시회를 참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자주국방 정신이 녹아든 첨단 무기들을 보았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현대로템의 K2 전차, 그리고 KAI의 FA50 경공격기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스스로 무기를 개발하고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방산 강국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무기는 가성비가 뛰어나고 실제 전장에서의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실용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나라의 무기보다 강력한 경쟁력이 되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단순히 동맹국으로만 보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한국은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아니, 어쩌면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술 강국입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이 단순한 K문화의 나라를 넘어 세계의 기술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거대한 기술 공룡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군사나 산업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사회 시스템에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의료 시스템은 저를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병원은 마치 호텔처럼 깨끗하고 의료진들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뛰어난 의료 기술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미국인 관광객은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간단한 진료를 받는데도 몇백 달러씩 깨지는데 한국에서는 몇만 원이면 충분하더군요. 게다가 예약 없이도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신세계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는 한국에 와서 삶의 질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은 이미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이 부분에서 뒤처져 있는 걸까요? 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이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성공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찾고 싶었던 비밀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룩할 수 있었는지,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한국인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기술과 문화적 성취의 이면에 어떤 가치와 철학이 숨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저는 다양한 한국인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은 대학생, 직장인, 그리고 시장에서 만난 상인까지 각계각층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빨리빨리 문화와 열정, 그리고 정의라는 한국 고유의 가치관이 어떻게 그들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 20대 대학생은 자신의 하루 일과를 설명하며 수업 끝나고 바로 인턴십에 가고 밤에는 영어 학원에서 공부해요. 주말에도 봉사활동을 하거나 공모전에 참여하죠. 솔직히 힘들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불안감이 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는 욜로 유 올리 라이브 원스라는 말이 유행이라면서요. 한국도 그런 문화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 익숙한 것 같아요. 저희 세대에게는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한국 젊은이들이 가진 열정과 경쟁이라는 가치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밤낮 없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을까요? 저는 다음으로 강남의 한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30대 직장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불과 3년 만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빨리빨리가 철칙이에요. 아이디어가 나오면 바로 실행에 옮기고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하는 과정이 매우 빠르죠. 다른 나라 기업들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수많은 회의와 보고서에 시간을 낭비하는데 우리는 일단 해보고 배우는 편이에요. 덕분에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빨리빨리가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신속한 의사결정과 민첩성이라는 긍정적인 가치로 작용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한국의 모든 기술과 성과를 가능하게 한 숨겨진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모든 것이 빨리빨리와 경쟁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왁자지껄한 시장 골목을 걷다가 한 상인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제가 외국인인 것을 알아보고 환한 미소로 떡볶이를 권했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떡볶이를 맛보았고 그녀는 제가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제가 떡볶이 값을 지불하려고 하자 그녀는 맛있게 먹었으면 됐지 뭐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여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한국말로 천천히 가라고 말했고 저는 그 짧은 말에서 정이라는 한국인의 깊은 정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은 단어 하나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족, 친구, 그리고 낯선 사람에게까지 확장되는 따뜻한 유대감과 배려였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겉으로 드러나는 역동적인 모습이라면
정은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한 심장이었습니다. 이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꽃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두 개의 심장을 가진 나라다. 하나는 빨리빨리와 열정이라는 이름의 심장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이라는 이름의 심장으로 그들을 서로 연결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준다. 이 두 가지 가치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지금의 한국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처럼 한국은 겉으로는 차가운 첨단 기술의 나라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뜨거운 인간미로 가득 찬 나라였습니다. 미국인들이 한국을 여행하며 문화적 충격과 함께 따뜻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성과들이 단순히 기술이나 경제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은 한마디로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K문화의 발원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는 예측 불가능한 역동성과 따뜻한 인간미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왜 미국 젊은이들의 휴가지 1위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재미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철학을 기반으로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은 불평등이라는 보편적 문제를 다루며 전 세계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고 BTS는 진솔한 가사로 젊은이들의 고민을 위로하며 강력한 팬덤을 형성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문화는 보여주기식의 겉모습이 아니라 소통과 공감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나라의 문화도 쉽게 모방할 수 없는 한국만의 독보적인 강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여행하며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로운 공존을 보았습니다. 초고속 인터넷망과 스마트 도시는 그들의 삶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었지만 그 속에는 타인을 배려하고 돕는 정이라는 따뜻한 가치가 함께 숨쉬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은 외국인에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낯선 이에게도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모습은 한국이 가진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이는 서구 사회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우리는 기술 발전만을 추구하며 개인주의와 고립이라는 부작용을 낳았지만 한국은 그 두 가지를 모두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성장은 전 세계에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첫째, 소프트 파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과거의 소프트 파워는 주로 경제력과 군사력에 기반했지만 한국은 이야기와 공감이라는 무기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는 자본의 규모가 아닌 콘텐츠의 질과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압축 성장의 성공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불과 70년 전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된 한국은 마치 잿더미에서 피어난 불사조처럼 전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적 문화적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이는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셋째, 첨단 기술과 인간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발전이 곧 인간성 상실을 의미한다는 편견을 깨고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이 여행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희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르며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모습은 저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면 된다는 그들의 정신은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면 저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다. 그곳은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살아 숨쉬는 역사 그 자체다. 그곳에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모든 것이 있다.
조용히 준비하던 대한민국, 이제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